운동장 조명으로 물려든 나방떼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요리없는 곤충떼의 출몰에 사람들은 줄행랑을 치는데요.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가장 위험한 곤충으로 불리는 해충. 이는 생활에 불편을 주고 질병을 옮기며 급기야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부산 지역에서 일본 뇌염을 전파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되면서 전국에 일본 뇌염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야생 진드기가 옮기는 바이러스에 감염돼 올해 들어서만 벌써 1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해충과 인간의 전쟁은 끝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과학이 해충의 저항을 해결할 거라고 믿지만 아직도 해충 박멸의 길은 묘연하기만 하죠. 오히려 발달한 운송과 대도시는 매년 무서운 속도로 벌레들을 불러 모으고 인간과 도시 해충의 전쟁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급격히 늘어난 벌레 떼는 어떤 신호이며 우리는 이 기나긴 전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름은 해충들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계절입니다.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는 해충에 방지업체의 도움을 받기로 한 사례자. 장마철 집이 눅눅하고 습해져 걱정이 많다는데요. 현대인의 따뜻하고 밀폐된 주거 환경의 증가는 해충들에게 좋은 서식처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바퀴벌레, 개미, 진먼지, 진드기 등 다양한 해충들이 기상천외한 장소를 서식지로 삼아 신출귀몰하죠. 나름대로 바퀴가 나올 때마다 한 마리가 보이면 수백 마리가 있다고 해서 나름대로 바퀴 약도 놔보고 또 벌레도 소독해서 낙숫물 풀어가지고 바닥도 닦기는 했었어요. 근데도 원체 날씨가 안 좋다 보니 제가 하는 범위는 한정돼 있어서 한번 신청해 보기로 했는데 제가 하기에는 구석구석 역부족이어서 한번 신청하게 됐습니다. 저희한테 문의 들은 게 바퀴벌레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개미. 이번 부산에서도 뭐 어떤 불개미 때문에 더 이제 이슈가 되다 나니까 더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근로자들이 많다 나니까 빈대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빈대 퇴치에 있어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가정에 발생하는 해충은 알레르기와 천식을 일으킬 수 있고 세균성 질병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방제가 필수입니다. 어떤 해충이 출몰하는지 문제점을 파악한 후엔 해충이 발생하는 원인이나 유입 경로, 이동 통로나 숨겨진 서식처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특히 여름철 습한 싱크대는 물, 따뜻한 온도, 음식물 등 바퀴가 좋아하는 삼박자가 딱 맞는 장소.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 바퀴의 흔적을 찾아보는데요. 바퀴는 먹이로 섭취하는 것의 일부를 토해내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선 이제 싱크대 주변 위주로 봤는데요. 이제 바퀴벌레가 이동하는 그런 어떤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 싱크대 위주로 저희가 개발한 약품을 쳐서 퇴치할 예정입니다. 해충이 지나다니는 통로가 파악되면 먼저 살충제를 구석구석 도포합니다. 서식처를 찾아 뿌리고 외부와 연결되는 화장실과 베란다, 싱크대의 배수구 등 해충의 침입 경로를 원천 봉쇄하는 거죠. 또 근원적으로 해충을 없애기 위해선 독성이 있는 먹이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네, 이제 독먹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애들이 먹고 나면 죽게 되는데 우선 바퀴벌레들을 유인할 수 있는 꿀이나 먹음직스러운 것을 이제 향으로 이렇게 유인을 해서
거기에 있는 독을 먹게 되는 겁니다. 먹이약제를 설치하는 데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바퀴벌레는 개방된 공간을 꺼리고 벽 모서리를 타고 움직이므로 그 근처에 설치하되 이동 경로를 고려해 다양한 높이에 도포하는 것이 좋죠. 눅눅한 싱크대는 필수입니다. 달콤한 먹이약제는 바로 효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동료들과 먹이를 충분히 나눠 먹은 바퀴는 이틀 내에 죽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초밀입자 살균기를 이용해 세균과 바이러스를 소독하면 모든 과정이 끝이 납니다. 그럼 해충 방제 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일까요? 어떤 유입 경로나 서식처를 찾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 부분만 찾을 수 있다면 바로 방제가 가능하거든요. 해충 100% 퇴치가. 근데 그 부분을 찾는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최근에는 보이지 않는 해충을 관리해달라는 문의도 많은데요. 바로 비듬을 먹어치운다는 뜻의 학명을 가지고 있는 진먼지 진드기입니다. 이는 침구류에 번식하며 각질을 먹고 사는 청소부인데요. 그 배설물은 인간에게 아주 해롭죠. 진먼지 진드기는 다리에 있는 갈고리로 면직물에 얽어붙어 있는데요. 물필터 청소기가 고속 회전을 하며 매트리스 깊숙이 있는 먼지와 진드기를 흡입합니다. 1년밖에 안 된 매트리스에서도 꽤 많은 양의 먼지가 나왔죠. 1g의 먼지 속에 진먼지 진드기가 100마리 이상 살면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가 힘들면 햇빛을 싫어하는 특성에 맞춰 침구류 등을 밖에서 자주 말리고 뜨거운 물로 2주에 한 번 삶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가정에서 해충을 막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예방이 굉장히 중요해요. 미리 예방만 해도 한 60% 정도는 어느 정도 차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그 배수관, 하수관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틈새 부분, 그런 부분을 비닐이나 청테이프 막아서 청테이프로 막아준다든가. 그다음에 요즘엔 그 해충 트랩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마트에 가면 그런 데 막는 그런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나옵니다. 해주게 되면은 굉장히 훨씬 그 외부의 해충이 한 60% 정도는 차단할 수 있습니다. 네. 일리노이 대학 곤충학과의 창립자 스티브는 인간과 곤충의 투쟁은 인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됐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 예고했습니다. 지구상에서 최초의 곤충이 출현한 것은 약 3억 5천만 년 전.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난 것이 약 250만 년 전인 것을 감안하면 인간과 해충의 싸움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죠. 사실 곤충은 인류보다 더 먼저 이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기원전 1550년경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이집트의 의학서에서는 해충을 쫓는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과거 수메르인은 곤충 기피의 방법으로 고약한 냄새가 나는 유황을 몸에 발랐다고 합니다. 또 고대 로마인들은 해충 쫓는 풀로 알려진 라벤더를 말려 벽장이나 서랍 등에 넣어두었죠. 뭐 해충 방제 역사는 뭐 쉽게 이야기하면 농업의 역사하고 같다. 그래서 인류 역사하고 같이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그 메뚜기 때 그 창궐하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는데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어떤 수단이 없으니까 이동 경로를 막기 위해서 앞에 길목에 도랑을 파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불을 지른다든지 또는 연기를 내는 이러한 그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물리적 방제 이런 그
수단을 쓰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로마 시대에는 이런 유황뿐만이 아니고 또 미네랄 오일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을 알고 그래서 사용한 기록이 있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그 감귤의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미를 사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것이 가장 오래된 그 어떤 생물적 방제 기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해충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동물종 가운데 90만 종이 곤충입니다. 이들은 생태계를 지키며 작물의 결실을 맺는 인간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죠. 그리고 90만 종의 곤충 중 불과 2%에 속하는 해충은 인간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간섭하는 곤충종을 뜻합니다. 사실 해충은 생물학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닌 인간의 주관적 관점에서 생겨난 개념이죠. 해충의 종류에는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흡혈곤충이나 독충,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해충에는 나무를 해치는 산림해충, 농작물을 갉아먹는 농업해충, 바퀴벌레와 같은 가주성 곤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충은 뭐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이제 벌레는 다 칭할 수가 있습니다. 곤충들은 직접적으로 이제 사람을 쏘거나 물거나 해서 아주 큰 통증을 일으키거나 뭐 그런 수가 있고요. 또는 아주 기생충으로 사람에 기생하는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아주 더 중요한 그런 포인트는 이런 흡혈하는 곤충들이 사람에게 질병을 옮긴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감염체를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또는 이제 기생충 같은 그런 감염체를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됩니다. 그럼 인류가 정의한 해로운 곤충들은 왜 이렇게 미움을 받게 된 걸까요?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죠. 14세기 중반 유럽에선 흑사병이 창궐합니다. 흑사병은 패스트균에 의해 발생하는 공포의 전염병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살이 썩어 검게 되고 결국 생명을 앗아갔기 때문이죠. 유럽을 공포에 떨게 한 흑사병을 전파시킨 것은 이 작은 쥐벼룩. 감염된 쥐에 기생하는 벼룩이 쥐의 피를 빨아먹고 이 벼룩에 사람이 물리면 패스트균에 감염됩니다. 이로 인해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사망했죠. 현대에도 해충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날씨가 무더워지며 살인 진드기로 불리는 야생 진드기에 의해 SFTS의 감염 소식이 속속 들려오는데요. 그 치사율은 무려 30%에 달하죠. 그럼 치명적인 병원균을 옮기는 곤충 중 인간의 생명을 가장 많이 앗아간 곤충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해충은 겨우 무게 2mg에 달하는 모기입니다. 모기는 어떤 곤충 집단보다 인간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습니다. 각종 바이러스를 탑재한 전투기나 다름없죠. 사람에게 감염성 질환 중 가장 파괴적인 질병들을 옮기는 주범입니다. 모기가 옮기는 질병은 말라리아, 일본 뇌염,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 등 다양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 해 약 7억 명이 모기에 옮기는 병에 걸리고 약 72만 명이 모기에 물려 목숨을 잃고 있죠. 혈액이 그 병원체가 그냥 이 피부에 떨어졌다면은 감염이 되지 않죠. 근데 걔네들이 말하자면 주사기로 혈액 내에 그 균을 집어넣는 것처럼 자기들은 이제 피를 빨려고, 곤충들은 이제 피를 빨려고 하지만 그 행위를 할 때 동시에 그 병원체가 사람이 혈액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액에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주사를 해준 것처럼 그 병원체가 옮겨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말라리아 매개를 하는 이러한 그 모기 종류는 여러 종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중국 얼룩물
얼룩 날개 모기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일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집 빨간 모기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아열대화되는 경향이 튀기 때문에 이 동남아시아 등 이런 아열대 지방에서 창궐하고 있는 모기종들이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와서 정착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그 위생 해충의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벌레로 인한 피해는 여름철마다 반복됩니다. 야외 활동이 잦아지며 각종 해충에 물릴 위험에 노출되죠. 그러다 보니 밖에 나가는 것이 더욱 조심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야외 활동 시 해충을 수월하게 막을 수는 없을까요? 한 전자기기 제조회사. 이곳에선 야행성 날벌레가 기피하는 빛의 파장대를 사용, 해충을 쫓는 랜턴을 개발했습니다. 밤에 빛 아래서 활동을 해야 하는 야외 활동과 캠핑 시 해충으로 인한 불편함은 누구나 한 번씩 경험해 봤을 겁니다. 이 기업에서는 사람에게 해가 없이 쾌적하게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해충을 쫓는 기술을 고민해 왔는데요. 이런 아이디어를 현실화한 계기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그 여가 시간들이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캠핑족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캠핑 문화가 이제 52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이 단축되면서 앞으로 캠핑 문화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야외에서 보면은 이 그 나방이나 그 모기나 벌레들이 워낙 많이 그 빛을 보고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이들도 많고 이래서 이제 저희들이 개발하다 보니까 그 싫어하는 그 빛을 찾다 보니까 LED라는 그 빛을 찾게 됐습니다. 빛을 이용한 해충 방제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좋아하는 파장으로 유도해 포집하거나 살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의 행동 반경으로 오지 못하게 억제하는 것입니다. 밤에 날벌레가 떼를 지어 나타나는 것은 백색 LED, 형광등과 같이 인간이 감지하는 가시광선 파장대를 가진 조명들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종류가 모기와 나방류. 이들은 태양광을 싫어하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활동을 멈추고 밤에는 활발하게 활동하죠. 곤충들은 아주 작은 광량에도 반응하며 먼 거리에도 불빛을 보고 모여듭니다. 연구원들은 해충들이 가장 기피하는 파장대의 빛을 조사했습니다. 이런 실험값을 바탕으로 단일 순도가 높은 형태의 LED를 구성, 랜턴의 상하부에 장착한 거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빛의 파장대 중 청색 형광등은 해충들이 좋아하고, 오렌지에서 빨간 빛의 파장대는 모기를 비롯한 발광 해충들이 기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싫어하는 파장대가 820에서 870 정도 되는 파장대가 황색등이 있습니다. 걔들이 아주 그 태양빛하고 가깝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걔들이 주변에 못 오게 되어 있는 빛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800대에서 900대 사이에 있는 파장대가 적외선 파장대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곤충들이라든지 벌레들에 대해서 낮이라고 판단해서 주변에 못 오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빛과 같이 모든 걸 일치하게 만들어서 최대의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랜턴 제품입니다. 명확한 것은 이 기술의 역할은 해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접근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기존 해충 방제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생태계의 교란이나 인체 유해성을 줄인 거죠. 이는 생활 속에도 녹아 있는데요. CCTV의 붉은 빛은 카메라 근처로 해충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용도고, 가로등이나 터널에 설치되어 있는 등의 대다수가 오렌지 컬러를 나타내는 것도
이런 LED 기술 덕분이죠. 실제로 랜턴은 해충을 얼마나 쫓을 수 있을까요? 여름철 가장 무서운 장소, 모기와 나방, 벌레들의 집합소인 밤 산행에 나섰습니다. 일반 랜턴과 해충 방지 랜턴을 각각 설치했는데요. 시간이 흐르자 일반 랜턴의 경우 불빛을 보고 해충들이 주변으로 몰려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과 비슷한 오렌지색, 적외선 LED가 장착된 해충 방지 랜턴의 주변에는 벌레들이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죠. 아직은 활동할 때가 아니다라고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저쪽 빛 같은 경우는 주광성, 그러니까 벌레들이 발광을 한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저쪽은 발광을 하기 때문에 저쪽으로 이제 그 벌레들이 날아가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지금 뭐 터널이라든가 아니면은 기존에 이제 이런 분야를 가지고 어떤 축산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활용을 지금 하고 있는 편입니다. 해충이 싫어하는 파장대의 과학적 원리를 이용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편리한 기술. 이 기술의 장점은 유익한 곤충도 제거할 수 있다는 기존 해충 방제의 단점을 해결했다는 점입니다.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해가 없는 방법으로 특정 지역 내 해충의 접근을 막은 것이죠. 그럼 이런 행동 억제 기술을 계속 개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태계 파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벌레를 이렇게 다 태워서 죽이게 되면 또 새로운 또 벌레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벌레를 죽이는 것보다는 주변으로 쫓아내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태계에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으로 해서 아이템을 계속 여러 가지 아이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곳곳에는 이상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곤충 집단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전문가들은 환경 파괴와 생태계 교란을 꼽는데요. 문제는 이런 해충 중 외래 침입종이 빈번히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국내에 보고된 지 얼마 안 된 외래 해충은 국내 생태계에 천적이 없어 생태계 교란의 위험이 크죠. 이는 국제 교역이 다양해지며 점점 더 그 유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한반도의 기후가 점점 높아지며 유입된 아열대 지방의 외래종이 살아남을 확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도시가 벌레들의 최적의 번식장이 된다면 그보다 큰 공포는 없을 겁니다. 곤충은 원치 않게 자기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서 살게 될 때 해충으로 돌변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본능적으로 출산을 많이 하는 데다 새로운 곳엔 천적이 없어 빠르게 개체수가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곤충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갑자기 불어나는 현상을 학자들은 대발생이라 부릅니다. 이런 곤충의 대발생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죠. 지나치게 많아진 곤충들은 결국 우리의 토종 생태계를 파괴할 겁니다. 그럼 번식 사이클이 빨라진 해충의 확산 방지를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산림청 산하의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과 농경지에 피해를 주는 새로운 병해충의 연구를 진행하는 테스트 베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 친환경적 방제 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그렇다면 외래 해충의 유입은 고유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외래종은 기본적으로 천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정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대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면 수목이라든가 이런 건강성이 악화되고 결국엔 산림 생태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네. 산림병해충 연구실에는 다양한 외래 해충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대나무 쐐기 알락나방의 유충. 대나무나 조리대 등을 갉아먹는 주요 해충이죠. 이들은 대규모로 발생해 농작물을 갉아먹어 피해를 주고 또 피부에 닿으면 통증과 두드러기를 일으키는데요. 여러 마리가 떼를 지어 잎을 갉아먹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밖에 문제가 되는 외래 해충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산림의 경우에는 소나무 제선충이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솔리폭발이라든가 최근에는 또 솔껍질 깍지벌레가 문제가 되고 있는 해충입니다. 그리고 농경지와 산림에 동시에 발생해서 피해를 주고 있는 해충이 있는데 이들은 미국 선녀벌레라든가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과 같은 이런 해충들이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북방수염 하늘소와 솔수염 하늘소는 일명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소나무 제선충병을 옮기는 매개충입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의 장수 하늘소와는 다른 곤충인데요. 이들은 숲에 서식하며 나무를 갉아먹다 소나무 제선충에 감염되죠. 북미가 원산지인 소나무 제선충은 식물기 생성 선충으로 실과 같은 모습을 가졌습니다. 한 쌍의 제선충은 21호, 20여만 마리로 늘어나게 되죠. 제선충은 매개충을 타고 건강한 나무로 들어가 수분과 양분의 이동을 방해합니다. 한 번 감염되면 100%의 확률로 고사. 죽은 소나무는 모두 베어내고 그 주변까지 방제 작업을 해야 하죠. 전염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988년도에 국내에 침입한 이후로 지금 약 1200만 본의 소나무가 고사를 하였고 작년에만 해도 68만 본의 소나무가 고사를 하여서 방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전국 지자체에 퍼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빠르게 국내에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진은 이처럼 사람과 산림에 해를 입히는 해충들을 포획해 표본을 제작합니다. 외래종이 대거 유입됨에 따라 국내 곤충상의 변화를 관찰하고 기록하기 위한 목적이죠. 또 산림 생태계에 치명적인 소나무 제성충과 매개충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 이를 친환경적으로 방제하기 위한 페로몬 트랩을 개발했는데요. 이를 통해 산림 해충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었죠. 페로몬 유인 트랩이란 곤충이 다른 개체를 불러 모을 때 페로몬을 배출하는 것에 착안해 만든 일종의 덫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화학 살충제 없이도 매개충을 유인하여 포획할 수 있죠. 그럼 이 친환경 방제법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는 특수 개발된 트랩에 페로몬 유인제 방출기를 설치. 페로몬에 이끌려 모인 같은 종의 개체가 트랩에 들어가 포획되는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트랩에 사용되는 페로몬의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밀폐된 공간에 곤충을 넣고 습한 공기를 통과시키면 흡착제에 곤충이 내뿜는 특정 유기물질이 흡착됩니다. 이후 정밀 장비를 통해 구조와 역할이 확인된 페로몬을 인공적으로 합성 정제하는데요. 목적에 맞게 완성된 페로몬은 각종 행동 반응 실험을 거친 뒤 예찰 및 방역제로 사용되죠. 궁극적으로는 곤충입니다. 곤충이 내뿜는 화학물질을 저희가 알아야지만 그 곤충을 불러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 목적에서 그 곤충이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로몬 방제 방법은
인체에 무해하고 자연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새로운 방충 방제법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방제에 대한 요구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루빨리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 국내 친환경 방제법 연구가 활성화되길 바라봅니다. 최근에 국민들의 어떤 건강에 대한 우려,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저희도 화학살충제의 어떤 사용을 점차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PLS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에서 농약이 등록된 농약이 아닌 경우에 검출이 되면 이것을 이제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친환경적인 방제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해충의 끝없는 전쟁. 하지만 그 싸움이 치열해질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해충은 더 강해졌고 엄청난 번식력으로 도심을 장악했죠. 이에 인간은 공존과 억제를 새로운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는 해충과 공존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오랜 시간 해충을 박멸하려 애써왔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든 노력이 실패에 가까웠습니다. 살충계의 원자폭탄이라 불리는 맹독성 살충제 DDT의 개발 이후 지파리는 박멸된 듯 보였는데요. 이는 인간의 착각이었죠. 월드 바우어의 책에 따르면 1945년엔 지파리 한 마리를 죽이기 위해 0.018 마이크로그램의 DDT로 충분했지만 6년 뒤엔 그 700배를 뿌려야 했는데요. 살충제 내성을 가진 개체가 후손을 길러내면서 저항력이 커졌던 거죠. 과거 해충이나 외래종이 발생하면 살충제를 뿌리고 완전히 박멸해야 안심했지만 이는 우리에게 더 큰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성을 가진 벌레들은 더욱 강력한 후손을 재생산했고 살충제로 인한 부작용은 인간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죠. 생태학적 관점에서 해충의 박멸이 아닌 해충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죠. 이제 세계는 한 마리의 해충도 없는 완벽한 세상을 꿈꾸기보다 그들과 공존하는 법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가장 합리적인 그 해충 관리가 되겠느냐. 그러한 그 개념이 이제 1950년대 후반서부터 60년대 초반까지 형성이 된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IPM, Integrated Pest Management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개념은 우리말로는 이제 뭐 해충 종합 관리 또는 종합적 해충 관리다. 그래서 해충의 밀도를 경제적 피해 수준 이하로만 유지하면 된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러한 방제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농약의 사용은 가장 마지막 그 최후 수단으로 이렇게 미루는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이제 핵심 개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유럽연합에선 꿀벌과 생태계를 지킬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살충제 네오니코티노이드의 사용을 전면 금지키로 한 건데요. 이처럼 최근 해충 방제의 흐름은 최소한의 농약을 사용하면서 익충을 보호하고 해충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자연계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해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찾고 있다는 국내 연구진을 찾았습니다.
전 세계적인 그 피해 상황을 보면은 이제 매년 수억 명의 이제 모기 감염병에 의한 이제 감염자가 발생을 하고 그 중에서 거의 100만 명 정도의 이제 사망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모기 방제가 이제 갈수록 이제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선 살충제를 대신해 친환경 모기 방제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이를 위해 모기 킬러, 즉 자연 천적을 사육 중인데요. 그 주인공은 잔물 땡땡이의 유충. 연구진은 이 농장에서 모기 천적의 대량 사육에 성공했죠. 일단 잔물 땡땡이를 저희가 이제 모기 방제 천적으로 발견을 한 거는 과거에 이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기술원과 함께 진행했던 그 과제에서 저희가 발견을 한 거거든요.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모기 천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느 곳에서든 자생하는 그런 곤충이어야 될 것과 그리고 모기에 대한 이제 포식력이 높아야 될 것 두 가지를 이제 들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양쪽의 조건에 맞는 게 잔물땡땡이었고, 그래서 잔물땡땡이를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사육법과 이제 도입법을 이번에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잔물땡땡이는 인공적인 번식이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한 연구진. 최적화된 사육 환경을 조성해 짝짓기와 산란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연 12회의 사육을 가능하게 하는 인큐베이터 장치 및 공간을 구성하여 자연 생활지와 유사하게 재현해냈죠. 잔물땡땡이는 유충에서 번데기, 그리고 성충으로 성장하는데요. 유충과 성충은 분리해 관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지금 사육하고 있는 거는 잔물땡땡이의 성충입니다. 잔물땡땡이가 유충 그리고 번데기가 돼서 성충이 되면은 애들은 유충 시절에는 육식을 하지만 성충은 식물질을 먹거든요. 그래서 산란을 위해서 저희가 성충을 따로 지금 사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충에게는 이렇게 상추를 주고 상추를 먹고 그리고 이제 수초 같은 것을 넣어주면은 그걸 엮어서 분비물과 함께 알집을 형성하는데 그 알집이 생길 때마다 저희가 회수를 해서 인큐베이터 상에서 이제 부화를 시켜서 거기서 이제 나온 유충을 이제 개별 사육으로 실시해서 대량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잔물땡땡이 암컷이 낳은 한 개의 알집에선 약 70마리의 유충이 부화합니다. 유충의 주 먹이는 모기 유충인데요. 이 한 마리가 하루에 900마리 이상의 모기 유충을 먹어치우죠. 탁월한 모기 킬러인 셈입니다. 잔물땡땡이의 유충은 기존의 모기 천적들과 비교해도 그 장점이 확연한데요. 미꾸리나 미꾸라지는 수면 아래에서 생활해 모기 유충과 생활 반경이 다르고 다른 수중 생물까지 잡아먹어 생물의 다양성을 감소시킬 위험이 컸습니다. 다른 천적인 송사리나 외몰개는 모기 유충의 포식률은 높지만 깨끗한 물에서 서식해 방류 장소에 제한이 있고 대량 공급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죠. 반면 잔물땡땡이는 수면에서 대기 호흡을 하기 때문에 수면 상부에서 생활하는 모기 유충과 동일한 생활 환경을 가집니다. 엄청난 덩치의 유충이 모기 유충을 낚아챕니다. 연구진이 인공 연못에 잔물땡땡이 유충을 방류한 결과 1년 만에 모기 유충이 6분의 1로 줄어든 것을 확인했는데요. 그럼 생태계 교란의 위험성은 없을까? 모기 유충을 포식하고 성장한 잔물땡땡이는 성충으로 자라고 나면 초식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럴 위험성은 적습니다. 그리고 성충이 된 잔물땡땡이 역시 수생식물의 사체를 먹는 생태계에 유익한 청소부 역할을 하게 되죠. 잔물땡땡이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성충이 초식성이다 보니까
다른 생물에 비해서 이제 생태계 교란의 가능성이 좀 적다는 데 아주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벌레부터 성충까지 육식성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그 발육 단계에서는 초식성이라서 이제 닥치는 대로 안 잡아먹고 부식된 수초 같은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약간 환경적인 면에서도 아주 좋은 곤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진은 올해 처음 모기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하천을 파악해 잔물땡땡이 120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지자체의 반응은 매우 좋았는데요. 내년에도 다른 지역에 기술 이전을 할 예정이죠. 방류할 때는 저희가 사전 조사나 연구를 통해서 일정 그 부피 내에 잔물땡땡이를 몇 마리를 넣어야 되는지를 지금 계측을 해서 그거를 논문화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좁은 곳에 너무 많은 잔물땡땡이를 넣게 되면은 서로 잡아먹어서 이렇게 효율적인 방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념해서 저희가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흡혈모기를 잡는 토종모기 사육에도 성공했습니다. 광릉 왕모기는 유충 때는 모기 유충을 잡아먹고 성충이 되면 흡혈을 하지 않고 꿀을 섭취하는 이로운 곤충이죠. 살충제를 대신하는 천적들의 활약,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까요? 이 연구 개발을 통해서 종합적인 모기 방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국내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중부 아프리카 등 해외에 보급하여서 말라리아, 일본 뇌염 등 모기를 매개로 하는 질병의 확산 방지, 예방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곤충이 해충이냐 아니냐는 장소, 계절,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해충이지만 지구에게는 그것이 언제나 나쁜 존재는 아니죠. 인간보다 더 먼저 지구에 자리 잡은 곤충은 꽃가루를 이곳저곳으로 옮겨주고 땅속의 오염물질을 청소합니다. 이제 이 끝없는 싸움을 끝내야 합니다. 인간과 해충의 전쟁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수 없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곤충의 개체 수까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줬는데요. 철저한 박멸전에서 인간은 적과 친구를 함께 죽인 거죠. 과학자들은 곤충의 감소가 생태계의 종말을 몰고 오며 인간 사회에도 심각한 충격을 줄 것이라 경고합니다. 그럼 우리는 해충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걸까요? 학자들은 곤충과 공존할 길을 권장합니다. 생태계 전반을 고려한 장기적 공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죠. 이제 해충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사람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세상에 그렇게 해롭기만 한 생물이라는 건 이제 없습니다. 다 먹이 사슬의 그런 이제 중간 단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물은 전적으로 아주 나쁜 벌레다 그렇게만 이제 생각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천적의 발생을 증대시킴으로써 그들이 그러한 그 해충의 밀도를 억제하게 되면 해충은 없어지지도 않으면서도 경제적인 피해 수준을 일으킬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작물의 다양성 또 농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그러한 방향이 이러한 해충과 또는 뭐 일반 곤충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그 방향이다. 인간과 곤충은 이제 또 다른 출발선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전략을 통해 곤충을 제어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죠. 그리고 그 해결책은 온전한 환경을 그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인간과 곤충의 아름다운 공존을 위한 단 하나의 길입니다.